네, 이번 순서는 정치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장성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1야당의 수장인 이준석 대표와 당내 올드보이 대선주자 원희룡 후보 간의 진실게임, 그야말로 점입가경인데요. 먼저 준비한 화면을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만약에 자신감이 있으시면은 앞에 주어 윤석열 전 총장이 정리된다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란 말을 제가 했다고 확실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그 앞에 캠프와의 갈등 상황이 계속 묘사되고 제가 얘기했던 것이 갈등 상황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는 과정 중에서 곧 그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고, 제가 무슨 뭐 손가락을 튕기면 후보가 갑자기 정리된다 이런 능력이 있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곧 정리될 것이고, 원희룡은 오르고 있어서 축하한다는 덕담까지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으며, 네, 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저희 그 뉴스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해서 윤석열 정리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갈등 봉합을 의미하는 걸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원희룡 후보가 재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더욱 이제 격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녹취 파일을 6시까지 이제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방금 전까지도 SNS 글을 올린 이후 무대응으로 계속해서 이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당대표와 대선 주자 간의 정면 충돌 양상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먼저 최 교수님부터 말씀하실까요? 그 말 그대로 하면 참 딱해요. 이런 상황이.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겠습니까? 지금 경선을 한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요, 국민의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적 피로감도 커지고, 이렇게 되면 경선을 하는 주자들과 대표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경선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 겉으로는 봉합될 수 있지만 네. 앞으로도 이 불신의 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선 룰 정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더 강력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지금 삼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올 수 있는 타격이나 어떤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는 불신이 완전히 해소됐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다른 또 이슈가 생기면 또 그거 터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원희룡 전 지사와 이준석 대표의 저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저게 과연 두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그 정권 교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지했던 분들도 저런 모습 때문에 실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거는 그러니까 뭐 물론 실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두 사람만 알겠죠. 근데 저렇게 진실 공방 싸우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 뭐 제거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 이런 부분은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녹취록 이준석 대표가 그럼 깐다는 표현보다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공개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딜레마에 빠진 게, 공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희룡 지사가 얘기했던 말이 사실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 못하는 거지.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녹취록 공개해라. 정말 본인이 그런 얘기 안 했으면. 근데 공개를 못 해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원희룡 전 지사가 얘기했던 말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이게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래를 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대표와 부딪히는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녹취록 파일을 공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뭐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정황적으로 네. 많은 사항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 과연 대선 후보와 그리고 당대표가 나눈 얘기를 그 녹취록을 쭉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하는 게 이게 맞는 정치가 맞습니까? 이런 자잘한 정치 전 처음 봤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잘못했고요. 네. 원희룡 후보도 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녹취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요, 이제 이준석 대표랑 많은 정치인들이 중요한 얘기 못 할 거예요. 저게 어느 순간에 공개돼가지고 나에게 칼로 되돌아올까 그런 걱정 때문에 네. 아마 이준석 대표랑 전화로 이제 이게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좀 대선 후보와 당대표에게 망원경 정치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서로 현미경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돋보기로 그냥 뭐 잘못한 게 없나 있나 그것만 지금 좁게 살펴보는 거거든요. 망원경처럼 좀 멀리 넓게 이런 통 큰 정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한다. 그것이 당대표와 대선 후보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서로 지금 지려고 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지는 거야. 내 잘못한 걸 인정한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한마디도 안 지려고 서로 계속 또 다른 얘기하고 또 다른 폭로하고 이러거든요. 좀 자중해라, 자해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신경전에 원 후보가 참전한 가운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국민의힘 내홍이 걷잡을 수 없는 확전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공정한 경선과 이를 통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과연 당의 운영과 당의 대표라는 리더십이 어떻게 바로 잡혀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대선 경선 후보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사적 통화 내용을 그것도 확대 과장해서 공개하고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지 좀 제발 좀 자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 권력 투쟁에 제발 좀 몰두하지 말았으면. 경선 버스가 시동도 걸기 전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 대표와 원 후보 사퇴론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퇴하면 안 되죠. 이준석 대표 사퇴하면은요, 국민의힘 내년 대선 못 치릅니다. 또 비대위 할 겁니까? 아니면 김계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또 합니까? 이래서는 대선을 치를 수가 없다. 2030 세대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퇴진은요, 그들의 마음을 떠나보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원희룡 후보와 관련된 것도 사퇴론이 나오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당원과 국민이 판단하면 됩니다. 하태경 후보도 지금 대선 후보 출마했잖아요. 네. 그 상대 경제 후보한테 이렇게 사퇴하라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은 한마디로 난장판이에요. 당대표, 대선 후보들, 지도부들, 최고위원들 서로 그냥 싸우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을 정리해줄 경륜 있는, 경험 있는, 존경받는 그런 중진 의원이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 국민의힘의 내용이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명락대전에 이어서 당 주자들 간의 이 갈등 양상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이제 옮겨 붙었는데 훨씬 더 그 판이 커진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명락대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후보들 간의 논쟁이에요.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의 논쟁이 있고 서로 공격하는 건 뭐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국민의힘의 문제는 그 차원을 넘어섰어요, 지금. 대표와 그다음에 경선 후보 간의 다툼이고 또 그것도 보면 지금 나오는 말만 종합해 보면 사실관계 아직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네. 대표가 특정 후보를 배제하고 특정 후보를 제거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죠. 네. 이거는 경선의 공정성의 문제에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는 그냥 후보들 간의 논쟁과 다툼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더 큰 문제라고 봐요. 네. 지금 서병수 그 위원장 준비위원장 얘기 나오면서 또 반발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부분도 결국은 당내 최고위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 최고위원들이 도리어 대표를 공격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진짜 언론의 표현 그대로 하면 봉숭아학당이다 이런 표현까지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이거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요 경선 룰 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경선이 공정했냐 아니냐 문제 가지고 계속 따지고 들 겁니다. 대표가 과연 지도력을 다시 회복해서 경선을 공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 불신의 골은 이미 깊을 대로 깊어졌어요. 사실 윤석열 후보가 들어오기 전부터 입당 압박하면서부터 불신의 골이 깊어졌잖아요. 사이가 멀어졌고. 근데 그게 봉합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 안으로는 더 골마지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이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도 큰 논란이 될 수 있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대표, 그러니까 지도부와 후보 간의 논쟁, 또 지도부 내의 갈등 이런 문제가 부각될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야 막론하고 이제 제1여당, 제1야당이 당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리더십이 흔들린 전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제 갈등 양상이 굉장히 큰데요. 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출연했을 당시 이제 모습은 뭐 그 전에 이제 모습처럼 상당히 이제 의연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의지를 꺾고 물러설 뜻이 없어 보였거든요. 발언에서 이제 느낀 거는 이런 그 이준석 대표 어쨌든 리더십에 지금 많이 그 한계와 또 이제 그 위기 상황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돌파구가 뚜렷하게 뭐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돌파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양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라고 하면.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표가 됐으니까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보지만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을 보면 자기 입장을 쉽게 바꾸거나 물러서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장성철 교수 같으면 수용하고 바뀌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후배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스타일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크게 바꾸지 않아요, 잘. 네.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뭔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뭔가 쌓이면 언젠가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예컨대 지금 상황을 봉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을 아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생각 자체를 바꿀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건데 그 양보가 어느 정도가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두 사람이 직접 못하면 이제 중간에서 누군가가 중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만나게 하고 중간에서 풀 수 있는 어떤 완충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두 사람 문제 가지고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도부나 아니면 후보 측에서 잘 조합을 이루어서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치는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든 다른 후보든 이 점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는 당내 지도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민감하게 자극적으로 1차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군가요? 윤석열 후보예요. 윤석열 후보한테 저는 지금 상당히 큰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신의 정치력을 좀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좀 다시 단합하고 하나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윤석열 경선 룰 그렇게 내가 유리한 주장하지 않겠다. 그냥 당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내가 계속 따르겠다. 나는 모든 것을 이런 갈등 혼란 상황 내가 다 안고 품고 가겠다. 이렇게 좀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력도 다시 볼 수 있고 당내 상황도 어느 정도 정리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선관위원장 인선 문제 어떻게 정리가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 대표가 염두에 둔 서병수 카드는 사실상 좌초됐다고 봐도 될까요? 좌초됐어요. 지금 서병수 위원장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밀어붙이게 되면요 최고위원들부터 반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기가 쉽지가 않고 김범준 전 비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수진 의원이 좀 어떠냐고 추천을 했는데 아주 1차적인 그런 반응을 또 이준석 대표가 좀 말했고 이준석 대표가 선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획기적인 분을 모셔오겠다. 근데 그 획기적인 분이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누구를 선임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병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다른 경선 후보들 측에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경주에 내에서 토론을 2번 열겠다 해서 지금 무산이 됐잖아요. 예. 그것도 일정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병수 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앉히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선거를 관리하려면 경선에 나온 사람들의 의견도 일정 부분 수용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볼 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친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후보들도 인정하고 후보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야 경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서병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많은 부분 상처를 입었다. 공정성이 있어서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네. 그런 상황에 서병수 위원장을 계속 선거위원장으으로 앉히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인물로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분들이 황우여 전 이제 네네. 대표 네. 그리고 정호원 전 총리도 얘기가 나오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준석 대표가 획기적인 인물을 한다 그랬으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깜짝 인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여당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오늘 대권 주자 정세균 후보와 이제 만찬 중인데요. 이낙연 후보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내일은 또 추미애 후보하고도 이제 만난다고 하는데 이런 그 회동 순서에 어떤 그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후보들 만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의 그 생각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선 과정에서 너무 이게 네거티브를 하거나 이랬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도 논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흥행이 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대표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서 또 후보들 만나서 그런 부분을 좀 당부를 하고 협조를 요청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네거티브가 너무 강조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검증은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게 너무 인신 공격이 되거나 아니면 네거티브 공략이 됐을 때 민주당 전체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고 피로감이 높아지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를 저는 하는 걸로 보이지고 또는 이제 아마 본인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도 어필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일부에서 또 일부입니다. 물론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기본적으로 좀 격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고생하셨다, 열심히 하시라. 그래서 밥 사는 거고 뭐 순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율해서 시간 되는 분 우선적으로 만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관련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보훈 인사 논란에 강력 반발을 했는데 정작 이 지사 측은 황교익 리스크를 고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가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인사 스타일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에게는 이러한 사인을 줄 것 같아요. 나를 밀어, 나를 지지해. 그러면 나는 어떠한 논란이 있더라도 내 사람은 내가 챙겨. 나 그런 사람이야. 이낙연, 정세균, 이 사람들 봐봐. 이 사람들 자기 사람 잘 안 챙겨. 무조건 나에게 줄 서. 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황교익 씨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거 솔직히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한정식 집을 오픈을 하는데 일식집 주방장을 채용한다고 하면 그게 맞겠습니까? 이것은요, 이재명 지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저런 식으로 인사를 할 거야? 자기 사람 심을 거야? 이러면은 문제가 많겠는데? 그런 의구심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황교익 씨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본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내 사람은 내가 확실히 챙긴다라는 그 뭐 사인을 줄 수 있다. 뭐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장 교수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그렇게는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저는 황교익 씨가 SNS 오늘 글을 올려서 이런 이낙연 후보의 정치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이 본인한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과연 그럼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심각하게 캠프에서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사실 민주당 대선 후보들 토론회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받고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청문회 하고 청문회 내용도 보고 여론도 살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말은 뉘앙스가 좀 바뀌었다고 저는 인식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 될수록 경선 과정에 있는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네네. 방금 장 교수가 얘기했듯이 그런 이미지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데는 황교익 씨의 그 SNS 글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뭐 논란이 있어도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으로 키운 바람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의 친문계가 이재명 후보의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두고서 친문이 반 이재명 전선에 뛰어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관측하는, 전망하는, 분석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친문이 분화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친문 진영에 있는 분들 또 예전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들 많은 분들이 이재명 캠프에 가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화되고 있는 과정이지 친문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 이재명계를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이런 토론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명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제기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제기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다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끝장 토론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들도 알고 싶은 부분이 있고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답변 얻어내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끝장 토론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 참여하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친문이 반 이재명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도 많은 친문 진영의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네. 상황을 정확히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뭐 친문 반문보다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어? 누가 윤석열 후보를 꺾을 수 있어? 이것이 더 주된 관전 포인트지 친문 반문은 이제 지나간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뉴스앤 이슈 오늘 토론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토론회 취소와 녹취록 진실 공방으로 불거진 국민의힘 경선 갈등 그리고 민주당 대선 경선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